안녕하세요. 이렇다 237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파조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알파조님. 가을이 됐습니다. 예. 이제 초겨울인 거죠. 이제 날씨가 11월이면. 근데 오늘 오다 보니까 날씨 햇볕이 너무 따사로워가지고 되게 네네.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한동안 약간 맞아. 너무 일찍 쌀쌀함이 찾아왔다는 갑자기 때문에 겨울 약간 돼가지고. 화가 났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그- 그렇지 따뜻한 가을 날씨를 좀 즐겨야지. 전 좀 아쉬운 게 네. 제 개인 사무실이 합정역 근처에 있는데 네. 그 근처에 희우정로라는 도로가 있어요. 거기 벚꽃이 쫙 벚꽃나무가 있는데 이 벚꽃나무가 봄에는 벚꽃이 피고 그렇지 가을에는 여름에는 청신하고 네. 가을은 단풍이 지는데 오늘 단풍이 안 졌어.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잘하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단풍이 서서 이렇게 추워져야 단풍이 되는데 그럼 예쁘게 색깔이 엄청 더웠다가 갑자기 추워져갖고 어. 얘가 단풍이 들기도 전에 이제 죽을 상황이 됐다는 거야. 지금 다 떨어지고 있대. 그게 좀 아쉽네요 이번 거. 올해는 그래서 단풍이 예쁘지 않다고 해도 네 그렇습니다. 어쩐지 제가 속초 며칠 전에 속초 교육을 갔다가 오는데 워낙 워낙 입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아니 이맘때쯤이면은 방방곡곡을 예, 운전해서 속초를 이렇게 지나갈 쫙 보여야 되지. 때 이 풍경이 엄청 색깔이 예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지? 별로 단풍이 안 없는 것도 예쁜데. 기후 위기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런가 그렇죠. 봐요. 네. 지금 그러니까 네. 이 단풍에 이게 그러니까 이상 기온들 이상 기온이 이상 추웠다 더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상적인 어떤 식물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계절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게 많지만 그래도 사계절이 있어서 누릴 수 있는 게 이런 단풍인데 그럼요. 사계절이 좀- 뚜렷한 그런 네, 나라들이 네, 네. 별로 많지 별로 않으니까. 없죠. 별로 없잖아요. 네. 예. 참 안타깝네요. 자 오늘 알파조님 무슨 이야기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네. 요즘 대선 음. 정국에서 가장 핫한 음. 핵폭풍으로 등장한 이슈가 있죠. 지금 뭐 백폭풍 아직도 끝이 안 보이는 전야에섰다. 네네네. 아직 끝이 안 보여요. 뭐 이게 파도 무궁무진하게 막 새로운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하루가 다르게 막 새로운 소식들이 막 그거 다 쏟아져서 어떻게 쫓아가세요? 저 요즘 뉴스를 아예 안 봐요. 그러니까 저도 다 못 보는데 그거 진도를 쫓아가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러니까 네. 뭐냐면 파도 뭔가 새로운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여러분들 뭔지 다 아셨을 것 같은데 네. 일명 대장동 사태를 보려고 합니다. 이게 민주당의 이제 후보가 확정이 됐죠. 근데 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관된 이슈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이걸 다룰 때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어쨌든 다뤄야 되겠다. 이 네, 생각을 네, 네. 해서 어쨌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 두 개 정당이 거대 정당, 거대 여당, 거대 야당. 예, 거대 정당, 그러니까 거대, 거대 여당, 기득권, 거대 야당, 거대 기득권 정당. 예, 기득권 정당 두 개 당이 늘 싸울 때는 항상 서로 비리를 서로 책임지라면서 저 책임 전가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욕 뭐라 한다고 늘 그런 식인 거죠. 얼마 전에 식당에서 식당 아주머니가 이제 저 잘 아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그분이 어느 정당을 모 정당을 지지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혼자 밥을 먹고 있으니까 옆에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우 대장동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식당 아주머니도 뉴스를 그렇게 네네 그 보는 거죠. 근데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도대체 어느 정당이 어느 정당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에 제가 대답을 못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 그놈이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네. 이재명 후보 측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지금은 네. 이제 그쪽에서는 국힘 게이트라고 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에서는 뭐라고 부르나? 이재명 게이트라고 부르나? 내가 잘 모르겠어. 구분 게이트. 구분 게이트라고 불러요? 구분 어쨌든 서로 게이트 이름 붙여가지고 지금 뭐 정쟁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를 구분하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겉으로 일단 사실관계로 드러난 부분, 그러니까 팩트들은 토건 비리잖아요. 사실 뭐 돈을 뭐 사업권을 획득한 사업자가 뇌물을 사업권 받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 뭐 기타 등등 특혜를 얻으려고 했던 이제 요거는 이제 명확하게 밝혀진 내용이에요. 돈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갔다라는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토건 비리예요. 근데 이 토건 비리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토건 비리에 등장하는 전문 투기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굉장히 오랫동안 이 업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 아무나 못 들어가는 데예요. 근데 그런 전문 투기꾼들하고 정치권이 야합을 해서 토건 비리가 늘 터지는데 그 카르텔이 과연 여야가 있을까라는 생각, 여야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럼 이런 토건 비리가 막 여야를 안 가리고 벌어지느냐 그 이유를 생각 너무나 당연한 것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대상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하는데 그 지정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그 지자체장이 하는 거예요. 일단 이게 어떤 지역을 개발할 것이냐를 선정하고 선택하고 그걸 지정하는 모든 일부터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전체 도시개발 사업 기획은 지자체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데 지자체장이 기초지자체장이 하는 거예요. 기초지자체장이 국힘도 있고 민주당 출신들이 골고루 다 전국적으로 포진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에서 여야를 가려가지고 서로 손가락질하는 거는 마돈나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를 나무라는 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사실 정쟁적인 부분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뭐 의혹들은 무궁무진한데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디까지 누가 얼마만큼 관여했는지 이거 우리 수사 아니면 밝힐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요소들 그냥 뭐 추측하고 뭐 이게 추측하고 뭐 가정하고 이런 거는 다 빼고 민관 공동 개발 사업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의 제도적 측면에 집중해서 대장동 사태를 한번 들여다보자. 이제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가뜩이나 되게 시끄러운데 예를 들어 뭐 감정적, 추정적, 뭐 정치적 이런 해석들은 니편 내편, 니편 내편, 김모가 뭐고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 이거죠. 남모가 뭐하고 자꾸.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더 듣고 싶은 얘기만 듣기 때문에 그냥 유튜브가 좀 그렇게 맞죠.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예, 우리 이렇다는 여하튼 정론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정론 방송. 팟캐스트 정론. 팟캐스트 정론 방송. 우리는 진영 논리 배제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알파조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그 건조하게 딱 제도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럼 먼저 대장동 그 개발 사업의 기본적인 성격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공영 개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민간 개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는 이름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이재명 표라고 붙여야 되겠습니다. 네. 이게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이 그 이재명 성남시장 이전부터 이렇게 개발 사업들이 추진이 돼 왔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추진했던 사업 방식하고 이재명 시장이 되고 나서 추진했던 방식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장동 개발 사업을 그냥 통틀어서 얘기를 하면은 개발 방식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재명 시장 때 만들어진 걸 드러내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재명표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적인 이 근거 법률은 도시개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도시개발법 오늘 이제 제도적 측면을 다룬다고 했으니까 이 도시개발법의 내용들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나중에 좀 들여다볼 텐데 도시개발법에 의거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고 방식은 민관 공동 개발입니다. 민관 공동 개발. 네, 민하고 관이 공동으로 개발했다. 그럼 이게 공영 개발일까 아니면 민간 공동으로 하면 성격이 애매모호해지는 부분들이 있지 짬뽕이 되면 않겠습니까? 헷갈리는데 이게. 그래서 이게 민관 공동으로 한다는 걸 뭐라고 이게 성격이 뭔지 이제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도시개발법의 제정의 목적이나 이 번천사를 나중에 다뤄볼 텐데 그 전에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이 민간 개발이든 공공 개발이든 상관없이 도시개발 사업은 일단은 공공 사업입니다. 그렇죠. 도시개발을 그래요? 도시개발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도시를 개발하고 도시 내에서 어떤 지역을 개발할 것인가 누가 정한다고 했어요. 그거 지자체장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개발 사업을 시작 자체가 지자체장의 결정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장 결정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 성격상 그리고 지자체장이 처음에 사업을 기획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공적인 성격의 사업이고 도시를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집만 짓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 뭐 사회기반시설 다 들어와야 되니까 사업 자체는 공공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를 누가 하느냐, 사업 시행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여기 개발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면 그 사업을 추진을 하는 시행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민간 개발이 있을 수 있고 공공 개발이 있을 수 있고 민간 공동 개발의 세 가지 유형을 구분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공공이 참여하지 않고 순수하게 민간 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재명 표 이전에 그런 시도가 그냥 있었긴 있었지만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순수하게 민간이 개발을 한다라고 할 때도 사실은 공공 부분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뭐 알파조님이 잘 말씀하셨지만 지자체가 네네. 어쨌건 자신의 책임하에서 대상 구역을 지정하고 네. 개발 계획도 수립하고 네. 시행자 좀 전에 말했던 사업 시행자도 선정해야 되고 네네. 결국 전 과정을 관리 감독하니까 본질적 성격은 공공사업이 아닐 수 없다. 네, 요즘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도시개발 사업을 순수 민간이 하더라도 도시개발 사업 자체는 공적인 영역의 사업이다. 이제 공공적 사업이다. 이제 이거 먼저 짚고 넘어가고 그러면은 그런데도 지자체가 사업 방식을 결정을 할 때 공공으로 할 건지 민간으로 할 건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 내가 지정은 했는데 사업 시행은 내가 안 할래. 그냥 너희들 민간이 알아서 다 해. 순수 민간 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결정 내리는 것도 누가 결정하냐면 공공이 결정.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시개발은 공적인 영역의 공공사업인데 만약에 민간한테 그걸 다 맡긴다. 그게 조건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야겠죠. 그 경우에는. 네, 그래야겠죠. 원래는 공적인 사업을 민간한테 맡겨서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민간한테는 공권력들하고 같이 이 조건이 굉장히 권력을 엄격하게 주는 해서 건데. 그럼요. 네네. 그래서 그 조건이 도시개발법에 어떻게 명시가 돼 있냐면 먼저 대상 구역은 아까 지자체장이 정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거기에 민간들이 이미 그 원소유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 소유주들이. 그 민간이 소유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일단 민간 사업 시행자가 다 매입을 해야 돼요. 아, 돈이 많이 들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공적인 사업을 하게 될 때 민간이 그 사업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너희들이 먼저 3분의 1은 사라. 그 면적, 사적 소유자들의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먼저 일단 다 사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만도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가 총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소유자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와라. 아하, 이것도 쉽지가 않네. 이것도 만만치 이제 않네. 이거 만만치 않은 거예요. 네네. 요걸 이제 3분의 2 이상을 토지를 살라 그럼 돈이 어마무시하게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안 되죠. 그러니까요. 이제 거기에다가 2분의 1 이상의 그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를 얻어와야 되고 음.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너희들 민간 순수 개발해. 그럼 니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업 계획을 짤 때 지자체가 요구하는 공공 시설들이 다 거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적 설치 의무를 또 갖습니다. 순수 민간 개발을 하더라도 거기에 네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지어지면 유치원도 지어야 되죠. 네네네. 그다음에 학교도 지어야 되죠. 뭐 이런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수도전기 다 넣어야 되죠. 그거 없이 사회 기반 시설 없이 그 그렇죠. 어떤 지역 하나가 도시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하거나 새로 완전 대장처럼 이게 허 벌판에다 몇몇 마을 사람들에게 살던 데다가 네네. 녹지도 있고 이런 데다가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으니까 굉장히 수많은 사회 기반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그 설치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 알파조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긴 하네요. 도시 민간 인프라. 개발을 한더라도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또 이제 뭐 교육, 의료 뭐 이런 시설들은 다 그렇죠.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이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이 판교가 이제 뭐 새로 막 네네. 무슨 IT 중심지로 되면서 이제 주택난이 심각했었기 때문에 판교 아래에 있죠. 그렇죠. 대학은. 이제 그 주택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이제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던 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분양 주택을 지어야죠. 이게 집이 부족해서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한 거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도 지어야 되고 유치원도 지어야 되고 학교도 아까 말씀드린 공원도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 도로도 깔아야 되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지어야 되고 수도 전기 다 넣어야 되고 이런 어이구. 필수 생활 인프라하고 사회 간접 시설 간접 기반 시설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 반드시 포함이 되는데 사업 계획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도시 기반 시설 중에서 학교 짓고 뭐 이런 것들은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법적인 의무사항이죠. 당연히 전기 수도 이런 거는 당연히 들어갈 사람이 살 수 있을 테니까 당연히 법적 의무사항이고 민간 사업자가 건설을 해서 공공 부문한테 그러니까 지자체한테 네. 무상으로 이걸 증여를 합니다. 이제 이걸 기부 체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 개발을 다 맡겼어. 근데 그러면은 거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생활 인프라, 도시 들어가야 인프라 될 다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를 공공이 자기 돈을 안 들이고 민간 사업자한테 이거를 지으라고 하고 거기서 그 지은 거를 자기네들이 무상으로 증여를 받아요. 그래서 자기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공공 부분에 이제 그 지자체가
학교도 짓고 땅 그 땅도 있잖아. 그 학교가 지어진 땅도 다 자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상으로 이제 다시 증여를 받는데 이걸 기부 체납이라고 하는 민간 사업자가 이제 민간 사업에서 이익을 얻으니까 이 정도는 해서 바쳐라. 바쳐라 이런 네. 거죠. 근데 이걸 기부 체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 자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왜 그런 걸 요구하냐면 당당하게 이게 도시개발의 공적 성격이니까 너희들 개발해서 돈 벌어 하지만 우리한테 이걸 내놔 이제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또 기부 체납하면은 체납 이러면 뭔가 조금 돈을 내야 될 돈 안 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처이납. 이거는 차이납. 차이납. 뭐야? 체납. 체납. 체가 스펠링이 달라. 아 그렇죠, 그렇죠. 돈을 안 내면 체납. 이거는 체납. 이거 굉장히 근데 이거 있잖아요. 네. 우리 사람들 그냥 들으면은 글 쓰다 보면은 지연됐다. 그러니까 빚을 안 갚았다 이런 식으로. 아니 글 쓰다 들릴 수 보면은 있겠네. 그런 거 또 있어요. 결제도 있어요. 맞아. 결제 아이 결제는 그 왜 은행에서 돈으로 결제하는 거잖아요. 아니 은행에서 결제하는 게 결제 어이. 그렇지. 그리고 상사한테 결제 받는 게 아이. 그렇지. 한국말 또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체납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일상적으로 쓰는 말은 용어는 아닌데 네네. 승낙을 한다는 뜻이에요. 승낙. 그러니까는 무상으로 기부를 한 거죠. 이게 기부한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체납을 했다는 거는 그래 고마워 내가 받을게 승낙했다. 그러니까. 라는 뜻이에요. 체납. 아이납. 아이 채용할 때 채. 납득할 때 납. 그래서 그래 너 나한테 기부한다 그랬지. 그럼 내가 그 네네네네. 기부를 수락할게. 승낙할게. 이게 이제 승낙한다는 뜻이 체납인데 아이사,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우리가 일상생활 한 번도 쓰지 않는 단어. 근데 이게 일반 주민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다 알고 계실지도 그렇죠. 몰라요. 예, 이런 뭐 개발이나 이런데 너무나. 우리 신도시 이런 데 살아본 적이 없어. 네네네. 오히려 우리가 익숙하지 않지. 맞아요. 주민들은 그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잘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도시 개발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공공 사업인데 지자체가 개발 방식을 민간 개발로도 할 수 있고 공공 개발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민관 공동 개발로도 할 수 있다. 그 결정은 지자체장이 내린다. 예. 그러면 대장동 개발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자 이제 답을 내려야 되겠죠. 네. 이재명 지사 후보 측이죠. 뭐라고 네네네. 얘기합니까? 공영 개발이라고 얘기를 많이 공영 해요. 개발이라 그러죠. 네. 공영. 공영 개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공영 개발 용어들이 막 네, 뭐 네, 공영 개발이다, 공공 개발이다, 공공도 아니고 공영. 공영 네. 개발이다, 막 이런 아니 얘기들이 법적으로 도시개발법에 공영개발이라고 그런 있어요? 표현은 없는데 없어요. 근데 그걸 쓰는 거죠? 네. 이상한데 정치적 처음부터 용어죠. 우린데? 정치적 그러니까 용어지. 이게 정확하게 공영 개발이라는 용어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전혀 없는 상태고 그냥 이재명 후보 측은 대장동 개발사 민간 개발해갖고 걔네들이 개발 이익을 싹쓸이 하려는 걸 자기가 막아서 공영 개발을 했다는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아닙니다. 대장동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사실 궁지에 몰리니까 약간 변명을 좀 한 거로 보여요. 변명 같은 해명인데 사실은 법적으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간 개발입니다. 그래서 민간개발이에요? 민간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사실 이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딱 요 지점인데 이재명 지사는 이걸 공영 개발이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네. 근데 그래서 저는 진짜 공영 개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공공 개발이라고 하기도 공영 개발이라고 네네네. 하는데 공영 개발이든 공공 개발이든 그걸 하게 되면 무조건 거기에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요. 그런데 제가 신문을 보니까 네. 이재명 당신 지사였죠. 이재명 네네네. 지사는 막 해명을 하면서 민간 개발이 아니라 공영 개발을 해가지고 내가 그나마 이만큼 받아낸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네네. 사실 근데 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됐다고 나오는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왜 분양가 그게 말이 안 돼.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 사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였는데. 우리 알바들은 왜 이렇게 똑똑한 거야? 그러니까 알아야지. 그걸 알고는 있어야지. 네네네네. 공영 개발을 하면 일단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가 공공개발. 공공 개발이든 공영 개발이든.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 그러니까 그게 분양가 개발에 상한제가 넘어갔구나. 다 마땅히 적용돼야 되는데 여기 분양가 네네네. 상한 적용 안 해서 민간 민간 사업자가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래 네네. 이게 뭐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되는데 이제 이러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민간 개발인데 자꾸 이재명 지사님이 공영 개발이라고 부르니까 네네네. 이게 사실이 아닌데 오히려 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 아니냐. 네네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사업은 민간 개발이었는데 왜 공공 개발을 자꾸 부르면서 이게 자기가 뭔가 굉장히 네네네. 대단하게 공적인 뭔가를 챙겨왔던 것처럼 이렇게 한다. 근데 대장동사 민간 공동 개발 방식이라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근데도 이건 민간 개발이에요. 두 개, 그러니까 아까 있잖아, 두 개를 섞어 놓으면 네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예요 이게? 두 개 섞여 놓으면은 근데 혹시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알바주님 이거 생각 좀 해봐 주세요. 우리가 이제 민간 개발이라 하더라도 지자체가 계획과 그 결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반은 공공이고 반은 민간 개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거는 법적인 부분은 그렇지 근데 않아요. 법적인 부분은 민간 개발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대장동이. 아니 법적으로 민간이 섞여 있는 게 아니고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민간 그러니까요, 공동 그러니까. 개발이라고 하니까 합작 개발을 한다라는 뜻인데 네네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민간 개발자들이 이 개발구역 선정 못 해요. 그거는 무조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네네네네. 그런데 민간 공동 개발을 한다. 그리고 이게 섞여 있는 거면은 이게 어느 규정을 따라야 되느냐. 이거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이게 민간 개발이라고 함은 네네네. 두 관과 민이 같이 합작을 해서 개발을 하는데 요 발음을 좀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듣고 있는데 네. 민간이라고 들리는지 민관이라고 들리는지 헷갈려. 그러면은 민간. 그럴 수 있겠다. 헷갈려. 그럴 수 있겠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네. 네. 그러니까는 일단 도시개발은 애초에 지자체장의 결정에 의해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공적인 사업이다. 근데 그 네네. 사업 시행을 음. 민간 관이 합작으로 해서 공동으로 할 거냐 아니면 민간한테 전적으로 맡길 거냐 공공이 직접 할 거냐 이것도 지자체장이 결정을 한다. 그랬을 때 만약에 지자체장이 이거 우리는 민관이 같이 합시다라고 해서 공동 개발 방식을 선택을 했다. 네. 그럼 두 개가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적으로는 두 개를 섞어 놓으면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될까? 이 문제가 생기죠. 그러네요. 명확하게 이게 민간 개발이면 민간 개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 거고 네네. 공공 개발이면 공공 개발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는 건데 네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런 표현을 뭐 공동 개발이라고 했을 때 뭐 준공영 개발, 준 민간 개발 이런 말을 막 쓸 수 있어요. 그냥 일상 용어로는 법적으로는 명확하게 누가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갖는지가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돈이 어마무시한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부분에서 계약 차원에서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된다. 근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민간 개발을 얘기하는 그렇게 거잖아요. 정해져 있는데 뭔가 자꾸 공개발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뭔가 의도, 속내와 이유가 의도가 있겠죠. 있겠죠. 근데 어쨌든 네네. 그래서 이게 민관 네. 공동 개발이라고 했을 때 법적으로는 민간 개발인데 왜 민관 공동 개발이라 어떻게 되냐면 공공 부분에서는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지방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는 우리 정말 유명해졌죠. 화천대유라고 하는 부동산 업체하고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도시개발법상 민간 이 법인을 설립했어요. 성남의 뜰 들어보셨죠? 여기에는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인데 여기에 지방 공기업인 성남 도시개발공사도 출자를 하고 화천대유도 출자를 하고 하고 금융기관도 출자를 해서 이 공공기관하고 민간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법인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 법인이 사업 시행을 하는 거예요. 시행사죠. 그래서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를 했다고 이게 민간 공동 개발인데 그러면 이 민간 사업자 법인이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그럼 이게 공공기관이냐? 그냥 민간이냐, 민간기업이냐? 이게 민간기업이라는 거예요. 공공하고 민간 투자자들이 같이 합작해서 설립한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은 도시개발법상 민간 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성남도계공이 이번에 성남의 뜰에 50%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보통 공공이 50% 투자하면 우리 공기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여기는 그냥 민간 사업자예요. 도시개발법상. 그래서 50%를 했든지 20%를 했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100% 했으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 근데 100% 하면 달라지지 당연히. 70% 해도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민간하고 같이 합작해서 사업 시행사 법인을 새로 만들었는데 네네. 그 법인은 공공이 몇 프로를 출자를 했던 민간 사업자예요. 근데 우리가 뉴스를 듣는
일반 사람들은 이런 정말 모르지. 이걸 이거 모르니까. 그러니까 법적 지위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성남 도계공이 100% 법인이니까. 자기가 하면 법인이니까. 자기가 그냥 독자적으로 했으면은 이거 공공개발 되겠지. 음. 근데 민간하고 합작해서 법인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공공 부분이 몇 프로를 출자든 상관없이 이 사업 시행자는 새로 설립한 공동 출자로 설립한 이 사업 법인은 민간 사업자라는 법적 지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민간 개발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상했다고 생각했던 거. 왜 공공 개발하면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공공 개발을 했을 때 두 가지 뭐 피할 수 없는 규제가 분양가 상한제. 네네. 이건 굉장히 이제 수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하고 임대주택 용지를 전체 20%, 25%를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민간 개발이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 안 했고 임대주택 용지 25%를 공급해야 한다는 의무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이 50%를 차지하는 새로운 출자 법인을 만들어 사업 시행을 했지만 네네. 도시개발법상 민간 개발 관련 규정이 적용을 한 이유는 합법적인 거였고 이게 바로 민간 개발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게 좀 겁니다. 뻘소리일 수도 있는데 성남 도계공이 성남의 뜰에 50%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이제 공적인 그렇죠. 저의로 뭔가. 참여한 게 아니라 약간 사적 저의가 있는 것 같은 그건 나중에 얘기를 느낌은 또 있으나 다시 나옵니다. 예, 그건 제가 사회자니까 그냥 이제 뻘소리 그거 한번 굉장히 해봤고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이 포인트예요. 아, 그 부분은 네네네. 이게 정말 좀 핵심이어가지고 그러네요. 그런가요? 네, 이게 정말 핵심적인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네네. 요거는 나중에 얘기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지금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민간 공동개발도 궁극적으로는 민간 개발에 법적으로는 된다고 볼 수 민간 있겠네요. 개발, 민간 개발입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임대 주택용지 25% 공급 의무도 적용되지 않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음. 이것은 민간 개발이다라고 네. 하셨고 이 얘기를 하려고 진짜 많은 네네네. 시간을 투자를 했네 그러네요. 우리가. 근데 저희 청취자분들도 귀가 번쩍 뜰 것 같아요. 성남 대장동 사업의 기본 이제 얼개까지 지금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여기서 잠깐 기본 정리를 먼저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예.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은 어떻게 다른가? 찬희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정리해 주세요. 네, 이 공공개발하고 민간개발은 네, 누가 개발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서 네, 네. 택지를 공급하느냐. 요게 다른 거죠. 음. 마돈나 생각하기에 네, 네, 도시를 이제 개발하려고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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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 사업에서 가장 큰 난관이자 네, 네. 사업자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뭘 것 같아요? 땅이죠. 그렇죠. 땅을 확보하는 아니, 거겠지. 길을 하나 내려고 땅이 그래도 있어야 뭘 진짜- 세울 거 아니야. 아니 길을 네. 하나 내려고 그래도 그렇지. 거기 인근에 있는 집들 그 땅 어떻게 할 거냐고. 맞습니다. 그래서 네. 부지 확보가 가장 중요한 건데 네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지주 작업이라고 합니다. 아.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네네. 전문 용어죠. 네. 전문 용어. 전문적 보통 용어. 사람들은 뭐가 지주지? 네. 지주 작업이 전문 네. 용어죠. 뭐. 개발 대상 지역에 원 토지 소유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로부터 토지를 매입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작업. 이게 가장 큰 난관이자 최대 위험 요인인 거죠. 네. 이때 공공과 민간이 어떻게 나눠지냐? 공공개발은 말 그대로 공공 부분이 지주 작업을 해서 택지를 공급하는 거고 네. 택지 조성에 소용되는 비용도 공공 부분이 조달하는 거. 이게 공공개발이고 네네. 물론 공공이 택지를 조성하더라도 주택 건설과 분양까지 다 공공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주택 건설은 민간 사업자에게 시행을 맡겨 민간 분양을 할 수도 있어요. 네네. 하지만 공공개발이라면 네네. 분명히 여기서 분양가 상한제와 임대주택 공급 의무 비율이 적용이 된다는 거. 요즘은 이제 놓치면 안 되고요. 네네. 이제 이해하셨죠? 공공개발. 네네 네. 맞아요. 음. 공공개발은 그러니까 택지 조성을 공공이 해야 한다는 거고. 공공이 직접 하고 돈도 직접한다. 공공이 돈도 조달한다. 비용을 조달하고. 그리고 주택 건설과 분양을 민간이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와 임대주택 공급 의무 비율이 적용된다. 이 정도 우리가 확실하게 그렇죠. 짚고 넘어가면 기본 사례. 되겠네요. 네. 기본. 그럼 민간 개발은 그거에 반대로 생각합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개발은 택지 조성도 민간 사업자가 하고 네. 아까 원 소유자로부터 그러니까 사는 것도 민간 사업자가 네네. 사야 돼요. 택지 공급을 위한 지주 작업부터 건설 분양까지 전 과정을 다 민간 사업자가 하는 거고 네. 따라서 재정이나 공적 자금 지원 없이 순수 민간 자본으로 비용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네네. 개발 사업의 위험과 수익도 전적으로 민간 사업자의 몫이다. 완전 다르다. 네네네. 아.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네네. 진짜 잘 사업들. 되면 네 거고 어. 수익이 네네. 실패하면 실패도 다 네 실패도 내 거다. 몫인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그런 네. 그러니까 핵심적인 차이는 결국 택지 공급을 누가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그렇죠, 그렇죠. 문제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거기 딱 그게 기본. 네. 그게 이제 공공개발과 민간개발 구분하는
기준선이겠죠. 아주 정리가 잘 됐고요. 네. 그럼 민간 공동개발이라는 대장동의 경우는 아까 결국 민간개발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택지 조성을 민간이 한 거겠네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는 네.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성남 도계공이 50% 출자하고 민간 네네. 투자자들이 나머지 49.99%를 해가지고 만든 성남의 뜰이라는 이 사업 시행자 자체가 법적으로 민간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실 택시 조성을 민간이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100% 민간이 자본을 조달을 했죠. 그러니까 화천대유가 뭐 여기 가서 뭐 SK 그 무슨 행복나눔재단 이사장 동생 최태원 동생한테 가서 돈도 빌려오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여러 군데에서 이제 사적으로 돈을 막 이제 네네. 빌려와서 땅을 살 때 돈을 이제 투입을 하고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정부가 여기서 뭐 성남이 돈을 집어넣은 건 50% 출자할 때 그 돈 도계공이 50% 출자해야 되잖아요. 그 출자금이 2억 5천만 원밖에 없고 출자는 당연히 해야 되니까 출자는 자기가 주주니까 주주로 참여할 때 이제 그 투자한 비용 그거는 있는데 사실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지주 작업 등 기타 등등에 들어간 전부 민간인들이 이제 사업비를 다 조달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성남 도계공이 아까 얘기했던 민간 사업자의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그 공동 출자 법인에 지분을 투자했잖아요. 그래서 민간 개발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개발을 하는데 거기 숟가락을 얹은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공이 개발하는데 민간이 숟가락을 얹은 게 아니고 네네네. 민간이 개발하는데 공공이 거기에 숟가락을 하나 집어넣은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나도 먹을래 하고 집어넣은 거예요. 밥을 먹을래. 그러고 나서 또 본인이 어쨌든 성남의 뜰에 50% 이상의 그 출자를 했으니까 주주로서 이게 상법상 주식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죠. 공공개발에 민간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민간개발에 공공부문이 참여한 그렇죠. 거네요. 민간이 일단 민간이 밥 그래서 이렇게 넓게 가져가면 자기도 거기서 같이 퍼먹겠다 그런 뜻이에요. 딩동댕이고요. 되게 재미나네. 그래서 네네. 성남 도계공이 이게 성남의 뜰 자본금이 50억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50억 중에서 50% 플러스 한 주를 받았으니까 한 주당 5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25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게 뭐 화천대유는 1% 투자해서 5천만 원 투자한 거죠. 5천만 원. 5천만 원 투자한 거고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여기 출자자로 들어갔는데 1%에서 5천만 원 투자한 거고 성남 도계공은 50억 중에서 50 플러스 한 주니까 25억 5천만 원. 25억 5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최대 주주가 된 거고 나머지는 화천대유 1% 하고 뭐 나머지 애들이 뭐 천화동이 뭐 이런 애들이 이렇게 하고 금융회사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간 건데 성남 도계공의 지분이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였었어요. 우리가 우선주는 먼저 배당 이익을 준다라는 그런 뜻인데 근데 의결권을 보통 원래 배당주한테는 의결권을 보통 안 주는데 그거는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보통 안 준다. 원래 안 준다는 얘기가 정하기 나름인데 일단 배당 우익을 우선적으로 받아가게 하되 의결권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 주주잖아요. 50%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니까 성남의 뜰 운영에 가장 큰 발언권을 갖습니다. 어쨌든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 민간 사업자의 최대 주주가 성남 도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남 도계공을 통해서 출자자로서 개발 사업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 계획이나 뭐 어떻게 사업 시행할지 이런 거를 다 성남의 뜰에서 결정을 하니까 성남시가 직접 개입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계공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를 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성남시는 개발 사업의 지정권자라고 얘기했죠. 그다음 인허가권자예요. 그래서 민간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사업 계획 세부 내용 확정, 변경 등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자는 무조건 성남시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공공개발이니 뭐 민간개발이니 민간 공동개발이니 그래서 대장동은 그래서 어떻게 구성된 것인지 잘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시를 개발하는 법은 언제 생긴 거예요? 예, 아까 우리 알파조님이 도시개발법이라고 얘기했던 건데요. 이게 언제 생겼냐? 2000년에 생겼어요. 2000년. 2000년? 그러니까 얼마 안 김대중 정부죠. 김대중 정부. 되네요. 그러니까 한 20년 좀 넘었습니다. 2000년 네네네네. 1월에 제정이 됐고 그 전에도 뭐 관련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 그 전에 있던 관련법은 도시계획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이렇게 두 가지 법이 있었는데 이 두 개 법을 통합해서 2000년에 신규 제정한 법이 도시개발법이고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당시 법 제정 목적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민간 참여를 통한 다양한 도시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예, 여기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이거 원래부터 있었던 거 네,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추가됐어요? 민간 참여를 통한 음. 다양한 도시개발 촉진. 그러니까 이 재정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민간 참여. 민간 참여를 어떻게 촉진하는 것에 있다 이거지. 근데 저는 민간의 참여 앞에 민간의 자본 참여 이렇게 느껴지네요. 그게 그거죠. 그게 그 말이야. 그게 너무 그거죠. 그러니까 자본을 투자해 이익을 얻으니까. 민간이 한다면 민간 그러니까 그냥 민간 참여 이러면은 뭔가 되게 조금 항상 참여를 좋게 보시니까 그렇지. 네, 좋아 보이지만 그러니까 주민운동 했던 사람은 참여 그러면 이제 사람이 참여하는 거잖아. 네네네. 주민운동은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 돈이야. 그 그러니까 자본 참여. 여기 무조건 돈이야. 여기 무조건 돈이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돈이 권력이잖아. 맞아. 이 시장에서는. 사업에 사업.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공공부문이 전담했던 이 도시개발에 민간 참여를 허용을 하고 민간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법률적 근거를 만든 것이 뭐다? 2000년 도시개발법. 네, 이렇게 된 그 사이에 20년이나 일단 지나긴 지났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뭐 개정된 내용들은 뭐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2000년도 그 1월 달에 법이 제정이 됐는데 2008년도 그 8년 후인 3월에 법 전체를 전부 개정을 하게 돼요. 전부 개정. 근데 2008년 3월 전부 개정 그 이전과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 법이 맞습니다. 계속 바뀌어지고 부분 개정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도시개발법 변천사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노골적이에요. 민간 개발과 민간 사업 시행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 개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일관되게 한 방향만 보고 달리는 기차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법 개정 근데 법 개정 목적이 법 아주 제정을 한 충실하네. 목적이 네. 민간 개발을 촉진하고 민간 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것이었으니까 네, 네. 거기에 충실하게 법 개정도 처음에는 조금 엄격하게 규제를 넣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민간 사업자한테 불리하거나 힘들게 만드는 규제들을 하나씩 다 무너뜨려 주죠. 이 정치권에서. 물론 이제 이런 법 개정 방향이 너무 일편향으로 가니까 민간 사업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가니까 도시개발 전문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도시개발 원래 공적인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민간이 하더라도 공공사업인데 그걸 민간 개발 사업자들한테 맡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공공성을 유지를 해야 돼 도시개발에.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나갔어라는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았고 심지어는 위헌이라는 주장도 되게 많았어요. 이건 나중에 얘기할 텐데. 그래서 도시개발의 공적 성격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계속 제기해 왔었어요.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머리가 제대로 돼 있는 사람들인 거지. 그랬는데 문제는 정부와 국회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이 정부나 국회가 민간 개발자들의 민원 해결사처럼 지금까지 이렇게 움직이면서 법을 바꿔온 거예요. 그래서 민간 개발자들이 마음껏 활개칠 수 있는 천하를 만들어 주는데 그때 정권이 누구였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지금의 국힘이죠. 민주당 정권도 그 방향으로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이 잡았을 때나 아니면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았을 때나 거대 야당 정권이 교체하면서 권력을 잡아왔잖아요. 그때 이후로. 네네. 그게 아무 상관이 없이 차이도 없이 그냥 민간한테 유리한 거 다 해주자라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힌 게 뭐 이렇게 욕하는 거 아무 쓸데 없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죠. 아까 제가 질문을 한 게 여러 번 법 개정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우려돼가지고 여쭤본 건데 역시나네요. 결국 수차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민간업자들한테 유리하게 개정되었다는 민원 해결 것인데 다 해줬어요. 거의. 또 이제 너무 근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이럴 때마다 느끼는 게 도대체 국가는 누구 위해 존재하느냐. 너무 거창. 자본을 위해 존재한다. 맞죠. 그러니까요. 슬프다. 명답이다, 명답. 그렇다면 좀 정말 뭐 뻔하겠지만 디테일한 내용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해져 왔는지 사례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확하게 드러나겠죠. 우리 대장동 얘기하면서 이제 민관 공동개발 발음 잘해야 됩니다. 민관 공동개발 공동체 얘기했잖아요. 요 측면에서 법이 어떻게 개정됐는가 한번 좀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00년에 제정할 때는 민과 관이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개발 사업을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민간 공동개발이 이때 민간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거야. 어떻게 제한적이었냐? 공공부문이 참여할 때는 중앙정부거나 지자체거나 정부 투자기관만 허용이 됐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설립된 지방공사. 예를 들면 아까 자꾸 나왔던 성남도계공, 네네. 성남도시개발공사 같은 거는 안 옛날에는 됐어. 못했어. 2000년대 때는. 그래서 이제 공공부문에도 이제 참여가 제한돼 있었고요. LH만 할 수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민간 사업자도 건설업체만 참여할 수 있었어요. 원래는. 네네. 그래서 민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사업 시행사의 공공의 출자 비율도 최소 50% 규정도 원래 있었고요. 네네.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나쁘게 바뀌었냐? 2002년도 12월에 부분 개정을 했을 때 어떻게 됐나 하면 민관 공동개발 참여기관의 제한 조항 자체를 아예 삭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에 해당된 것도 쭉 들어오고 네네. 공에 해당하는 것도 쭉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아무런 규정이 없는 그런 식의 좀 민관이 이제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 해석될 수 있는 이렇게 돼버린 거죠. 또 그 외에도 이제 원래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공청회가 원래 필수였는데 공청회 안 해도 공람만 하면 공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아주 편리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바꿔준 거죠. 근데 이거는 좀 다시 네. 개정돼야 되겠다. 네. 어떻게 내가 살고 있던 땅에 대한 개발이 되는데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청회를 통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도 없게 네. 공람 못 보고 지나가면 끝인 거잖아요. 끝이죠. 그러니까 이제 알면 뭐 할 거야? 근데 또. 그러니까 뭐 의견 듣지 않겠다는 건데 네. 이건 좀 민주주의에 정말 역행하는 그렇죠. 너무 민주주의가 없는 거죠. 심각한 민주주의가 없네요. 네. 가장 중요한 땅 문제, 그렇죠. 개발 문제에서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도시 개발에 대한 얘기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왜 영화 같은데 나오는 장면들 있잖아요. 이제 알박기. 알박기. 정말 조그만 땅 하나 사놓고.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이 알박기라는 용어가요. 네. 거기에 대한 처리 방법도 도시개발법에 나와요? 당연히 나오죠. 우리 관련 뭐 이게 도시 개발하고 뭐 이런 재개발하는 관련된 영화나 아니면은 그 언론 보도 보면은 네. 경찰이 아닌 용역 업체들이 투입돼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반대 투쟁하고 이러는 네. 철거민들 다 영화 강남 이런 데 나오는 뭐 이런 데 다 나오죠.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한참 문제됐던 그 DP DP.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나오잖아요. 그럼요. 철거민 쫓아내는데 뭐 그리고 저는 그 용역업체들도.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알박기는 네네. 나쁜 말인데 뭐냐면 네네. 도시가 개발 알박기라는 게 도시 개발 구역 사전 정보를 얻은 사람들이 미리 거기 가가지고 이제 미리 땅을 사놓고 조그만 거. 그쵸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나쁜 의미의 이제 알박기인데 사실 원소유주들은 알박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네들은 정당한 보상을 왜냐하면 자기네들 그 삶의 터전을 하루 아침에 이제 잃어버리는데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보상도 그냥 뒷골에만 보상하고 내쫓아 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투쟁하는 게 두 가지 두 가지 이제 저항 요인들이 있는 하나는 그렇죠. 알박기애들이 저항하는 게 있고 하나는 원 주민들이 정당하게 보상을 요구를 하고 나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달라는 그 요구 두 가지가 이제 이 사실 지수 작업할 때 굉장히 큰 난관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민간 사업자들한테 가장 어려운 골칫거리니까 그렇겠죠. 이거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막 주워 패고 그랬지만 그래서 그러기 쉽지도 않고. 그 2002년도의 개정법을 보면은 이걸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강제 철거를 민간 사업자한테 허용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공권력이 그러니까는 공공이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경찰을 투입해서 했는데 이건 민간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 민간이 공권력을 동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역 업체를 통해 가지고 저기 강제 철거를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 업체들이 이제 소위 조폭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국을 활개치면서 이제 민간 사업자들한테 돈 받아서 이제 강제 철거를 하게 되는데 일단 강제 철거를 또 민간이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거 원래 강제 철거는 사유재산권 진짜. 침해니까 공권력만 할 수 있는 거. 용산 참사 기억나시죠? 그럼요. 그때는 경찰이 들어갔어요. 이거 공공개발이었고 경찰이 네네.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강제 철거도 할 수 있어. 근데 근데 너무하다 이거. 토지수용위원회 보상금을 결정을 하잖아요. 얼마로 다 지네들이 그렇죠? 일방적으로 근데 이제 결정하죠. 소유주가 아까 얘기했던 나 이거 못 받겠어 거부한다. 그러면은 보상금을 이쪽이 거부하고 있으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을 하게 돼요. 그 일단 나는 이거 너희는 안 받았는데 나는 법원에 했으니까. 공탁했다. 너희들 건데 그러니까 내 거 아니야. 너희들이 거부하니까 이거 법원에 공탁을 하게 하면 민간 시행자가 강제로 이 사람들을 이전하고 철거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민간업- 2002년도 개정법에 자기가 정한 돈만 박으면 마음대로 철거시킬 수 있다. 이 근데 얘기군요. 그러면 이거는 그렇죠. 너무나 이게 그 비인권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은데요. 저도 이거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이 내용들을. 이걸 음.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디 재개발할 때마다 이 참사가 벌어지고 네네. 용역 깡패들이 판치면서 뭐 음. 이랬던 것들이 이제 이런 거였구나. 이거 이제 이번에 알았고. 용역 깡패들 다만 판쳐도 민간 사업자가 제발. 강제 철거를 하려면은 여기도 음. 이게 공권력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허가해줘야 돼요. 아. 이게 공권력은 민간이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율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지자체장이 허가를 해주면 그 최소한의 하는 거예요. 장치네요. 그렇죠. 관의 허락만 해주면 관이 이걸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게요. 공동 개발을 하는데 관이 돈을 투자했는데 네, 뭘 민가 만들겠어요. 관이 이해가 당사자 민가 관이 공동 개발도 하고 음. 그런데 관이 굳이 그걸 막아야 될 이유가 네. 없게. 그러니까 네. 자기네들이 해야 자기 될 사업이에요, 일을 자기 사업.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을 음. 다른 민간 사업자한테 맡겼는데 이걸 막을 이유가 있겠어요? 네. 당연히 이제 음. 관이 허락을 할 수밖에 없고 음. 관이 허락만 하면은 공권력도 아닌 일개 민간 사업자가 사유재산권을 마음대로 침해를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사업 시행자 범주도 이제 점점 확대됐는데 처음에는 건설업자만 민간에서 참여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던 게 2007년 4월에는 개정안을 만들면서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리츠. 부동산 펀드예요. 이거는 펀드가 사실 이게 노무현 정권인데 노무현 정권이 펀드를 참 좋아했어요. 펀드 좋아했죠. 그래가지고 왜 그때 막 네. 펀드 붐 일고 막 그랬을 때잖아요. 음. 그래서 이게 자본시장을 막 육성해야 된다고 왜 그때 동북아에 금융허브 된다고 했던 그 시절이에요. 그래서 펀드를 굉장히 육성하는 정책을 썼는데 그래서 리츠라고 하는 게 부동산 투자 펀드인데 이 민간 사업자에 원래 건설업자들만 들어올 수 있다가 2007년도 4월에는 이제 리츠라고 하는 부동산 펀드도 민간 사업자를 시행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2012년 1월에 개정안이 만들어지면서 부동산 개발업자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추가가 됐어요. 여기서 부동산 개발업은 아무나 하면 돼요. 이게 화천대유예요. 그러니까 리츠는 아까 부동산 투자회사는 금융상품이거든요. 네. 금융상품은 굉장히 엄격하게 금융위도 있고 이 주무부처가 설립도 등록이 아니라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허가받고 이 투자상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격하게 좀 규제가 되는 편인데 2012년 1월 개정안에 부동산 개발업자도 시행해라라고 이제 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래서 화천대유 같은 이제 부동산 개발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게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들 중에 이제 자격 요건이 점점 확대돼서 처음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건설회사는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거든요. 근데 금융상품인 부동산 리츠도 엄격하게 규제되는데 부동산 개발업은 규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너무 웃겼던 게 이런 거대한 그렇죠. 어마무시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하는데 거기에 5천만 원만 투자하고도 뭘 한다? 그럼 우리도 뭐 집화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야? 집 안 팔아도 돼. 그 5천만 원 너무 금액이 커넥션이 없으시잖아, 우리 마돈나님. 그렇죠. 부동산 개발업은 뭘 하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아, 그래요? 거기 부동산 개발업이 어떻게 정의가 돼 있냐면 이렇게 정의돼 있어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업이다. 뭐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좀 해석을 해드리면 아니, 이거예요. 네네. 주로 무슨 일을 하냐? 주택 단지를 조성하거나 네네. 재개발해서 분양하거나 개발 택지에 여러 가지 건물을 세워서 판다거나 도시 재개발 사업 혹은 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해서 네네.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거 이거 부동산 개발업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단지도 조성하지만은 네. 이제 재개발된 거를 네. 이제 분양하고 분양하고 팔고 뭐 이런 이렇게 거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수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라는 게 들어가는데 시공은 건설업체들만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빼고 다 합니다. 건설업체를 빼놓고는 네. 부동산 시행하고 그다음에 분양하고 분양 그 위탁해가지고 이제 뭐 이런 모든 일들 이런 게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짓는 시행사는 이제 아무나 못하는 거니까. 요즘 제가 그 신축 빌라를 좀 알아봤는데 집 살라고. 한번 해볼까 하고요. 돈은 없지만 아니 근데 그것도 부동산 개발업자가 다 계약 다 이제 하더라고요. 대신 분양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집주인이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집주인이 못하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예를 들면은. 자기 집을 혼자 그냥 이걸 개조해서 누구한테 파는 건 아닌 다음에는 이걸 네네네. 개조하거나 증축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다 들어오는데 네네. 문제는 그러면은 부동산 개발업이 설립하는 게
어려우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쉬워요. 쉬워요. 자본금 3억만 있으면 되고요. 네, 3억이 어렵네요. 자본금 3억이 우리 좀 도움이 됩니다. 우리 혼자서 아니 못하지만. 자본금 3억이 네. 우리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좀 큰 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기본적으로 도시개발 사업할 때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아까, 조단위 사업들을 하는 그러니까. 데인데 3억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어쨌든 자본금 3억이 있어야 되고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기타 등등의 전문 인력 2명만 두면 2명만 채용하면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변호사, 회계사 둘이 모여서 3억을 어디서 땡겨오면 그리고 이 전문직들이 그냥 하기 되게 좋네요. 얘네들이 그렇죠. 자꾸 이름이 지금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하잖아요. 네. 이번에 계량조 사태에서도 네. 뭐 남욱 변호사 들어오고 네. 정영학 회계사 네, 들어오고 네, 이제 네, 이런 네. 식으로 왜냐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네네. 이 회사 부동산 개발업을 설립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3억만 모아오면 얘네들이 3억 모으는 게 뭐 껌값이겠죠. 껌이죠, 당연히. 껌. 그러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리츠 같은 부동산 펀드는 인가가 필요로 하는데 이거는 그냥 등록만 하면 돼요. 그리고 개인도 할 수 있어요. 개인도 그러니까 법인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아까처럼 개인도 부동산 개발업을 할 수 있는데 업무용 자산이 6억만 있으면 된다. 이 업무용 자산이 뭐냐면은 사무실 임대 보증금, 보증금. 사무실 집기 구입 비용, 운영 자금 등등으로 개인이 내가 그러니까 마돈나가 나 시행하면 돼. 근데 이 돈, 그럼 사무실 하나 차려야 될 거 아니야. 네네. 그 임대 보증금이랑 거기 뭐 여러 가지 컴퓨터 사고 뭐 이런 거 하고 몇 개 돈을 좀 가지고 6억만 만들어내면 차니스한테 빌려, 은행에서 좀 빌려 할 수 있어. 그러네요. 부동산 개발업 설립을 해서 개인도 할 수 있다. 아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펀드 리츠는 금융상품이니까 설립이나 운영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세세하게 잘 마련돼 있습니다. 엄격해요. 매우 엄격해요. 운영도. 근데 부동산 개발업은 요 딱 조건만 맞추면 설립한 다음에 아무 규제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민간 개발 사업 시행자의 자격 요건이 이제 많이 완화가 정말 너무 많이 완화가 된 거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뭐 땅 밑으로 떨어진 것처럼 규제가 그냥 큰 폭으로 이제 떨어진 거 완화가 됐어요. 이 부동산 개발업 마돈나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 전문 투기꾼들이 직접 사업을 이제 시행할 수가 있게 된. 그 전까지는 불가능했어요. 그 전까지는 불가능했었는데 이 민간 개발 사업자 그 시행사 중에 부동산 개발업이 추가가 되면서 이제 드디어 아까 얘기했던 남욱 일당이라고 알려진 이 전문 투기꾼들이 이 부동산 개발 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법무사 아니면 변호사, 회계사가 없으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전문 투기꾼들이 요 규정이 바뀜으로 인해서 민간 개발의 사업 시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전까지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올해 초 LA 사태 터졌을 때 그 사건 내용을 보면 사태 내용을 보면은 사전에 개발 정보를 미리 획득한 LH 직원들이나 친인척들이나 아는 사람들한테 땅 투기하라고 이제 사전 정보를 주고 자기네들이 땅을 샀잖아. 이건 다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냥 개인적 땅 투기인데 네네네. 이 부동산 개발업자가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혀 다른 차원의 직접 시행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네네네. 전혀 다른 부동산 투기의 신세계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사전 정보 얻어서 거기 미리 땅 사고 알박기 하고 뭐 분양받고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직접 시행을 할 수 있게 돼. 저는 저 박탈감이 느껴지네요. 이 저 같은 무주택 소유자들은 저도 이런 무주택. 것도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니 이런 법 만들어 주고 이런 해서 쉽게 차려 가지고 돈을 엄청 퍼담을 거 아니에요. 이게 조 단위의 개발이면 더더군다나 정말 참 마음이 좀 착잡한데요. 부동산 개발업자가 이 도시개발의 사업 시행자로 추가된 것이 2012년이라고 하셨죠. 네, 이거는 이때는 어느 정권 때? 이명박 정권 때. 네네네. 이명박 정권 때죠. 그래서 어쨌든 2012년도 개정안에 네. 부동산 개발업자가 민간 개발 시행 자격을 얻었다. 이건 부동산 투기꾼들한테는 완전 신세계다. 완전 1억 천금은 얻을 수 있는 이런 신세계가 열렸고 화천대유 같은 그 말이 뭐냐면은 2012년 이전에는 화천대유 같은 부동산 개발업자가 민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했었던 거죠.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재명 시장이 재선되던 시점입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초선 때 시작됐을 때 그때는 이런 민간 개발 화천대유 같은 애들이 들어올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012년부터 전문적인 땅 투기꾼들이 직접 시행을 하게 됐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2013년 9월에 만들어졌어요.
그때 설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 9월이 된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민과 관이 공동으로 출자법인을 만들어서 도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성남 거죠. 도계공이 좀 굉장히 늦게 생겼네요, 사실. 2013년. 네, 그 9월에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시장이 재선되고 나서 그렇죠. 12년도 그게 원래 12년 재선 때 선거 공약 중에 하나였기도 했고. 그래서 성남 도계공이 2013년 9월 그러니까 성남 도계공이 없었으면 민간 공동 개발을 못 합니다. 그러네요. 지방 공기업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성남시가. 네, 그러니까는 부동산 업자들은 2012년부터 개발업자들은 이제 민간 준비가 시행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이제 요건이 만들어졌는데 민관이 공동 개발을 성남시에서 하려면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했었어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13년 9월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민관 공동 개발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성남 도계공이 만들어져서 그 민관 공동 개발 사업판 1호가 위례 신도시 사업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4년 5월에 제 2호 사업으로 대장동과 그다음에 제 신흥동 도심 성남 도심에 있는 신흥동 제 1공단을 공원화하는 사업을 결합하기로 하는 결합 개발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합작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했지만 아까 그건 법적으로 민간 개발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민간 개발을 주도한 거는 화천대유 같은 애들이 아니었었어요. 호반건설이라고 건설업체가 이제 주도를 했고 이때 남욱일당도 개입을 했는데 얘네들은 이때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었어요. 크게 못 먹었죠. 그렇죠. 근데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는 아예 공모에서 건설사를 제외를 시킵니다. 건설 아예 못 들어오게 공모를 할 때 막아놨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호반건설이 위례에서 자기네들이 주도해서 자기네들이 다 먹어가니까. 배 아팠구나. 이번에는 아예 건설사를 못 들어오게 그 공모를 할 때부터 건설사는 신청 못합니다라고 막아버렸고 그러면서 이제 화천대유가 남욱일당이라고 표현하는데 남욱이 사실 주인공은 아니기 때문에 남욱일당 표현하는 거 조금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전문 투기꾼들이 화천대유를 만들어가지고 주인공 자리를 이제 드디어 꿰차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탐욕적으로 만들어진 그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 당첨돼가지고 엄청 신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완전 최대 소원이 그 분양 당첨, 청약 당첨이잖아. 그래서 또 거기서 또 그 비싼 분양가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분양가로 일단 당첨이 돼서 또 더 많이 돈을 얹어서 또 팔고. 이번에 뭐 문재인 정권 들어갔고 뭐 땅값이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으니까 올랐대요. 처음에 받은 사람들이 다시 되팔으면 엄청나게 그렇죠. 큰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영끌 해가지고 젊은 사람이 이렇게 되잖아요. 되면은 영끌 해가지고 왜냐면 젊은 사람은 몇 억씩 만들 수가 없잖아. 근데 엄청 해가지고 해서 하자마자 돈이 2억이 오르고 막 이러니까 할만한 거죠. 영끌 할만한 거지. 그러네요. 아 참. 그러면은 이외에도 민간 사업적이 유리하게 바뀐 계정들이 또 있나요? 네, 기분이 계속 나쁜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까지 건이 악과예요. 그래요? 머리 아프다. 도시개발법에 하여튼 민간 사업자에게 선사한 최고 선물은 22조인데요. 네.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특례 조항.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간 개발이 가장 실패하는 사례가 높은 이유가 결국 지주 작업. 이게 잘 실패하게 되면 땅 확보가 잘 안 되게 되면 실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 초기 민간 개발의 최대 난관이 바로 지주 작업인데 그래서 이제 토지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한 토지 소유주들의 버티기라든가 또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금으로 평생 살아온 집터를 쫓겨나야 되는 토지 소유주로서는 또 정당한 저항 이거 등으로 지주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면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커지게 되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돈을 막 들여가지고 조달을 해놨는데 그렇죠. 이자는 이자 막 들어가고 이자 막 나가는데 일은 진행이 안 되니까 완전 똥줄 그럴 수 타는 거예요. 있겠죠. 진짜 똥줄 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요 특례 조항을 만들어서 민간 개발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법이 민간 사업자들도 토지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고요. 사실 수용권이란 건 원래 공권력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국가나 자치단체나 공공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소유한 자산의 소유권과 기타 권리에 사실 제한을 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률이 정한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이게 수용권인데 이게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업자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열어준 거.
이게 22조 특례 조항입니다. 예. 아니 공공개발도 아니고 음. 공공 사회주택을 짓는 것도 아니고 음. 민간업자가 자기 이익 내려고 민간 개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간업자가 이렇게 수용권을 막 줘도 되는 건지 전 참 잘 모르겠네. 네. 그러니까 모르겠네. 말도 안 되는 일이. 네, 아니 업체 사익이 개인의 사유재산 거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그 너무 황당해. 국가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선 진짜 이거 진지하게 물어요. 전 진짜 너무 지금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 나 이제 이런 정보로부터 감정을 담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왜 이렇게 감정적인 걸까요? 그래서 이제 네. 이런 법을 만들면서도 만드는 사람이 좀 자기들도 좀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좀 너무 심한데. 그래서 이제 이건 그 수용권이란 건 공권력의 영역인데 그래갖고 자기들도 좀 찔렸는지 네. 단서 조항을 하나 이 토지 민간 사업자가 토지 수용을 할 때 있어서 단서 조항을 하나 달아놓은 게 그게 뭐냐. 민간 사업자가 아까도 한번 여러 번 나왔지만 사업구역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해야 되고 네. 또 사업구역 토지 소유자의 일정 부분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되는 거. 네, 이거는 이제 단서 조항으로 이제 해놓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잘 생각해 보면 이제 민간 사업자가 사업구역의 3분의 2의 토지를 사두고 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도시개발이 이루어져 이렇게 되면 이제 원소유자들이 비싸게 땅값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3분의 1을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개발자 입장에서는 토지 수용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2007년 4월에 또 개정을 해갖고 네. 단서 조항을 또 개정했어.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했던 것을 아까 말씀했듯이 2분의 1 동의로 완화한 거죠. 네. 이게 네. 아까도 이게 공권력만 행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적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이 첫 번째가 강제 철거를 할 수 있게 해준 게 있어요. 일단. 근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공권력 지자체장이 허락해야 된다라는 승낙 받아와 그럼 우리가 대신 할게 이제 이렇게 되는 구조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민간들이 토지 수용 너무 어렵다고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하니까 이제 뭐 조건을 계속 낮춰주는데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엄청나게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파격적인 최고의 선물을 하게 되는데 뭐 요건을 낮춰주는 거는 지수 작업의 높은 장애물이 높으니까 그 장애물을 약간 낮춰주는 3분의 정도예요. 2가 2분의 1이 그렇죠. 되는 거죠. 이제 장애물이 규제가 너무 문턱이 높으니까 이걸 좀 낮춰주세요. 그러니까 그 규제는 둔 상태에서는 장애물 높이를 좀 낮춰주는 정도. 이런 정도로 이렇게 좀 그래도 들어가다가 문턱이죠. 문턱은 있는 거죠, 네. 여전히. 물론 그것도 많이 논란거리가 있었어요. 어떻게 공권력으로 수용을 하는데 강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그 사적 재산을 국가가 뺏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권한을 2분의 1 동의만 받아와가지고 해? 그것도 이제 논란거리가 많았는데 2007년 개정안에는 이거랑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파격적인 특례 조항이 또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여기가 계속 핵심이에요. 파격이야. 바뀔 때마다. 그게 지금까지는 파격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파격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가 들어가냐면 지방공사 등 네. 공공부문이 민관 공동출자 법인을 만들 때 네.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그 자체로 공익성이 담보되었다고 간주하고 민간 사업자들한테 토지 수용권 단서 조항이 아까 있었잖아요. 네네. 토지를 3분의 2를 소유로 확보하고 동의하고 2분의 이 자체를 면제해주는 특례 조항을 신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야 장애물 자체가 네네. 이제야 비밀이 밝혀지. 그래, 성남의들. 아까 왜 성남의들이 네. 50% 더하기 1에 네. 성남의 뜰에 지분을 도계공이. 성남 도계공이 성남의 뜰에 성남 도계공이 50%에다가 더하기 1 지분을 가졌다고 했는지 왠지 좀 감이 오는데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 그러니까요. 단서 조항을 면제해 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토지를 소유하거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3분의 2 소지할 필요도 없고 네, 2분의 1 동의도 할 필요가 없죠. 없네요. 어떻게 네네. 성남 도계공이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네. 강제 철거는 지자체장이 도장 찍어가지고 해라라고 하면 증거가 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자체장도 아니고 법이 그렇게 돼 있어. 도계공이 50억짜리 중에서 이게 기본 최소 자본금이 그 공동출자법인 최소 자본금 규정이 50억이거든요. 그중에 25억만 출자하면
너희들은 민간 사업자라 그랬죠. 이 성남의 뜰은 민간 사업자인데도 토지 수용권을 국가가 아닌데도 할 수 있다라고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그렇거든요. 3분의 2 토지를 일단 매입할 때 그렇겠죠. 얘네들이 생각해 토지 매입비가 그 대장동 같은 경우에 하고 이 결합 1조 5천억 원 정도를 그러니까 이제 토지 매입비 보상비 플러스 이제 사업 이제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정도 예상 그 돈을 지네들이 다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돈 규모를 이게 강제 수용을 하게 되면 이제 수용 자체가 강제니까 굉장히 저가에 이제 그 토지를 매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동적으로 성남 도계공이 50% 플러스 1주를 투자를 한 덕분에 그런 힘든 과정을 완전히 면제받고 토지 수용권을 자동 획득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장애물을 낮춰주는데 여기는 도계공이 50%만 하면은 장애물 자체가 없어지는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결과가 된 거죠. 또 여기서 흥미로운 게 성남 도계공의 1호 민관 공동개발 사업이 위례신도시라고 했었잖아요. 네네. 여기서 성남 도계공 집은 5%밖에 안 됐었어요. 그때 돈이 그러니까. 5%면은 2억 5천만 원 넣은 거잖아요. 그거 넣고 했는데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는 도계공의 지분을 50% 플러스 하나로 끌어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위례신도시를 보면서 뭔가 큰 결심을 했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건설업자 빼자. 그래서 위례신도시를 모의고사라고 합니다. 네. 네. 대장동은 본고사.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민간 개발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 장애물 자체가 높이를 낮춰주는 사원을 넘어서서 아예 지주 작업 위험을 바로 없애주고 그 장애물 자체를 아예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성남 도계공이 자체에서 했다. 그걸로 그 25억을 집어 넣어주고 다 세금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거 해주고 이제 이 짓을 한 거죠. 전 알파조님 얘기 들으면서 대장동 가해받은 기분인데요. 받아야 돼. 이 정말 이거 가해받아야 될 것 같아요. 가해 받아야 돼 진짜. 너무 언론마다 떠들잖아요. 뭐 라디오 틀으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정말 듣기 싫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랬었는데 이게 저는 이제 계속 이것도 대선 앞두고 그냥 거대 여당하고 거대 야당이 또 저렇게 쇼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알바조님하고 차인쌤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게 또 확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 민간 개발의 최대 위험을 제거하는 특례 조항이 추가되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되었고 또 왜 성남의 뜰에 성남 도계공이 50%에다 1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이해가 또 되고요. 왜 다른 사업은 달리 이 사업에서만 그런 이 사업에서 그랬는가. 그리고 이제 좀 더 대장동 사태 자체로 깊숙이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지금 시간이 한 시간이 넘었어. 시간이 좀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어떡하죠? 우리 다음에 또 해야 되지 않을까요? 2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2부 하고 싶은데요. 네. 2부는 당연히 제가 이제 이 글을 준비하면서 일단 제도적인 측면에 집중해서 보겠다. 나는 막 이 정쟁에 내가 개입해서 누구 편들고 이런 거 뭐 이게 사실관계 확인 뭐 누구 주장이 뭐 이재명이 돈을 안 받았네 뭐 이재명이 알았네 몰랐네 뭐 이거 저는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아니고 나는 받았다고 저기는 나는 모른다고 저기는 너는 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싸움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이제 다 그만두자.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오늘은 이제 제도적인 측면만 좀 보고 여기서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좀 계속 국민들을 약간 호도하는 측면들이 있고 뭔가 이상한 건 있다. 분명히 뭔가 이상한 건 있는데 그 뭔가 이상한 게 이 제도 법 자체가 좀 문제가 많은 법이다. 법이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법 안에서 그러니까 현행 법을 지키면서 한 거죠. 지키면서 한 거라서 지키면서 한 거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 화천대유한테 몰아주기를 한 거는 그러니까 사업 시행을 사업권을 이 사람 화천대유한테 그러니까 아예 애초부터 공모를 한 거잖아요. 사전에 너희들이 가져가라라고 사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남욱 이 땅 중에 하나인 정영혁 회계사가 이건 뭐 다음번에 다루겠지만 걔가 공모 지침을 썼지 않습니까? 민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거죠. 그러네요. 근데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 들어가서부터는 딱 이 법에 정해진 근거해서 했으니까 안에서 했는데 네네네. 그래서 그 사업 시행 들어간 이후부터는 얘네들이 막 위법적인 했던 활동들이 전혀 없냐? 있어요 있기는. 그건 나중에 다음번에. 그래서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대장동 관련된 내용은 이 법
법 자체가 굉장히 허술한데 그 어떤 대장동 자체에 대한 내용은 오늘은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어떻게 생각하면 법이 허술하다기보다 법이 확실히 편을 들은 그렇죠. 허술하다 표현이 굉장히 그렇네. 정확한 표현은 아니네. 확실한 편을 드는 민간의 편을 든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그거를 야당과 여당이 번갈아 가면서 만들어줘 왔다. 그러니까 그런 한 편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대장동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환경적, 제도적인 게 다 준비가 돼 있었다. 내가 봤을 때는 국정 철학이에요. 누가 정권을 잡든. 그러네요. 국정 철학이네요. 나는 이게 단순히 제도가 이렇게 돼 있는 게 그 제도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철학이죠, 그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국정 철학이 부동산 업자들의 천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일단. 그러니까 오늘은 부동산 그 가격이 얘기. 올라갈 수밖에 없지. 오늘은 그렇죠. 그 얘기로 한정하고 이렇게까지 국가까지도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데 부동산 가격이 안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자, 우리 다음에 또 해요. 꼭 다음에는 다음에 대장동 얘기를. 대장동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이고 심도 깊게 하도록 하고요. 오늘 아마 청취자분들도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대장동 관련된 주제로 이렇다 237회 했고요. 1부 순서라고 여겨주세요. 1부 순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